구독, 좋아요. 1부. 자, 이진우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장적 대표 문제 한번 파격 승부의 장면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등 한 10여 명 의원들이 이 특별법 제정 발의를 했는데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을 했고, 어제 긴급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당론 추진의 의미, 그리고 어제 긴급 토론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는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원래 여기서 다뤄지죠. 범죄 수익이 나면은 은닉한 걸 다 찾아가지고 환수하는, 원래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초과 이익 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환수를 전부 다 한다. 그래서 대장동 1등이 가져간 이제 범죄 수익 7,800억 이거를 실질적으로 환수를 해서 성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하나 이러한 선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목적. 야, 이렇게 한탕해 가지고 좀 옥에 살다 나오면은 돈이라도 챙길 줄 알았는데 대장동 사건 보니까는 야, 옥살이도 죄송합니다. 네. 옥살이도 하고 이제 범죄 수익금도 전부 다 뺏겨버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범죄 수익금 환수, 그리고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대장동 수익 환수 조치법을 특별법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장동 범죄 수익에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들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의지라든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던 포인트를 잘 집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딱 아주 날카롭게 찍어서 이거를 해소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당원들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죠. 상당 찬성하고 관심 있고.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7,400억 달러 이거 대장동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사로 해결해야 되냐, 성남시에서 그럼 해결할 수 있냐, 해봐야 그거 다 환수가 안 될 텐데, 이런 사실은 일종의 약간의 뭐 해결책을 찾지 어려운 국면에 약간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할 때 이 대장동 범죄 수익 이 환수 관련된 특별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아주 틈새를 잘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특별법 얘기할 때 제가 며칠 전에 그 특별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겠다고 하기 하루 전날 예. 나경원 의원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의원님께서 나오니까 이걸 내일 할 거다라고 얘기를 미리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는 스킬과 노하우를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법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많은데 우리가 법안 발의한다 한들 이게 실효성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약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별법을 내놔야지 민주당에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민주당과 함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운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다음에 준비한 악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악법들을 더 함부로 발의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 정성호 장관이나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도 이 대장동 일당들 관련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져서 비난이 솟구칠 때 정성호 장관도 그런 있잖아요. 이거 범죄 환수하겠다, 수익 환수하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거 다 환수할 방법이 있다, 환수하겠다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어쨌든 던졌지. 뱉어놨으니까 예. 지금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에 관련해서 반대를 만일 하게 되면 실제 전국의 중요한 이제 현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냥 말 바꾸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입법하는 거 아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정부는 반드시 그 법에 대해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의견은 뭐 시간 문제이긴 한데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또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그 이제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조사관들도 검토 보고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또 보고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두 군데 이상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이제 뭐 이거를 안 하고 계속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받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일당이 가지고 있는 입 다문 대가로 이제 범죄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범죄 수익금이 전부 다 못 가져간 상황이 돼버렸다 하면은요 입을 다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럼 윗선을 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의견을 이제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향후에 이런 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법이 일단 이제 발의가 되고 당론으로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 개별이 이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서 찬반을 밝혀달라. 만일 밝히지 않거나 반대한 사람들은 이건 국민들이 소환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뭐 실질적 탄핵이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또는 내년 후보자들도 만일 이걸 하면 이건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뭐 심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모아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하죠. 예.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각 의원실로 팩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독촉 전화를 합니다. 저도 이제 국회 예. 보좌관 하면서 이런 전화 많이 받아봤거든요. 어느 이제 시민단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낙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으면요. 입장을 물어봐요. 이번 선거 앞두고 있는 후보님 열심히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할 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답변을 얻잖아요. 그렇게 해서 취합해서 발표를 하면요. 거기에 기속됩니다. 답변한 거에 기속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약에 이걸 답을 안 한다거나 이거를 반대되는 즉 특별법 반대한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민주당 전체가 말을 바꾸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말 바꾸는 사람한테 어떻게 국민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관련된 은닉하려고 했던 아니죠. 사실은 대장동 일당들이 챙기고 또 다른 저수지로 흘러가게 될 그 7,400억의 범죄 수익 그 부분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 다시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또 하나의 투쟁이 시작됐는데 다른 장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주로 쟁점이 되면서 누구와 토론할 것인가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장동혁 대표와 엊그저께 대표로 선출된 조국 두 사람 간의 토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토론 어떤 차원에서 일단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의미는요, 조국이 말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한동훈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한 선택인데 예. 설마 장동혁 대표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상대하겠느냐.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인데 사실상 범여권인 소수정당의 대표와 맞짱토로 하는 모습이 뭐 이제 나를 띄워준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나랑 상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렸죠. 하자. 근데 우리 둘이 하지 말고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대장동 일당 이 사건이 살짝 넘어가게 항소 포기 상당히 사건이 사그라들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도가 잔잔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들춰가지고 소환시켜가지고 더 큰 태풍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기서 나가게 되면 주제는요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토론회지만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토론 전체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그리고 그 대장동 사건의 대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판에 조국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교수 시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 시절에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 옛날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요. 조국 대표 어떻느냐 물어봤더니 수업 시간에 계속
시사평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잡주로 하지 않고 예. 시사평론 얘기를 하고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정말 많이 했다 그래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 나와서 장동혁 대표는 뭐 판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판사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사건들을 수사한 검찰의 사건 기록도 보고 변호인의 사건 기록도 보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서 판단했던 노하우와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교과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하고 토론을 붙었을 경우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압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 조국 대표가 발리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예. 그런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참전할 것이냐? 안 하겠죠. 뒤에서 한번 그 다시 그렇죠. 그거 살펴보는 다시 하시겠죠. 예, 예. 우선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가 아까 이제 그걸 전격적으로 받았는데 본래는 이제 뭐 한동훈이 조국한테 던지고 조국이 한동훈은 상대하지 않겠다 하고 장동혁 대표를 토론회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뭐 피하려다가 뭐 그렇죠. 맞는 꼴이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뭐 한 2, 3% 네네. 정도에 불과한 지금 이제 약체 정당이 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은 뭐 단일 후보이긴 했지만 98.6%로 그냥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조국 대표 제안을 왜 수용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포인트예요. 장동혁 대표가 왜 수용했는지 예.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운동장이에요. 여기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상세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과정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국적 이슈를 만들겠다. 그럼요. 그리고 네.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판결문 400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토론회 1시간 반, 2시간 하는 동안 상세하게 아주 요점만 발췌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럼 성남시 이재명 수뇌부와 이제 관련됐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일부만 좀 말씀드리면은 성남시 도계공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죠. 네. 거기가 수익금을 얼마 가져갔죠? 1,830억 정도 가져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민간 개발 같이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도계공은 1,800억만 가져갈 수 있고 그 이상 수익 많이 나도 아무리 많이 나도 못 가져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계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익금을 가져왔을 때 캡을 씌웠기 때문에 도계공에 못 가져가고 성남시 시민들에게 가져갈 돈이 못 가고 대장동 일당이 대부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거 개발할 때 민간업자 대표로 누가 원래 나온지 아세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남욱입니다. 남욱이 하다가 본인이 네. 막히는 거야. 왜? 인맥이 없거든요. 근데 김만배는 법조 출입 기자로 인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이거 뚫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 이거 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남욱을 대표로 하면 난 안 하겠어. 난 허가 못 해준다 하면서 바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 이 대장동 사건에서 두 번째 사실 소유주와 다름없는 김만배가 제일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바뀐 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욱 말고 김만배 너가 해. 남욱이 하면 나는 허가 안 해줘. 라는 그 한마디에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판결문 보면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누구랑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댓글을 한번 볼까요? 혓바닥 애국자님이 저 토론이 제일 불편한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죠. 이재명은 지금 저 토론이 나오면 날수록 그냥 부글부글 하겠죠. 왜 조국은 저 토론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 모양인지 막 그러겠죠. 대통령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아마 그 지령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래. 야야 저거는 아니야 저 부인해. 야야 그래? 저거 이렇게 답변해 이러면서 지령을 해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실시간으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뭘 보면서. 꽂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호원처럼. 네. 바람과 럽킨님이 토론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면서 장동혁 대 조국의 그 상황까지 좀 짚어주셨네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조국
왜 이거를 던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한 거는요, 이제 한동훈 피하려다가 이제 장동 잡은 그런 이제 아주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 미스, 개인적인 미스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냐, 본인이 지금 청구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교섭 단체 이거를 요건을 완화시켜달라는 원내 청구가 교섭단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원내 교섭단체는 20명입니다. 원내 의원은 20명 이상 돼야지 교섭단체권을 가져가지고 국회 전반의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도 가져갈 수 있고 각 상임위에서 간사도 할 수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명으로 낮춰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들어주니까 민주당이 사실 들어줄 이유가 없죠.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낸다 그러면 어디에 내겠습니까? 주로 수도권이나 호남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표를 잠식할 경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조국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대전도 사건을 다시 소환시켜 가지고 너네 입장 어렵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네들 방해하기 전에 우리 그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가지고 조국 혁신단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라는 청구서를 내미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정청래 문제 한번 연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요. 네네. 자, 장동혁 대표가 조국 토론 제안에서 조국은 받고 더블 하나를 더했죠. 정청래도 토론에 참여하도록 제안한다.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자, 정청래가 최근에 이제 지방순회하는 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란 이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그 관련된 비난을 하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좀 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장동혁 대표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토론에 대해서 정청래에게 살살 요구하는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3자 토론은 가능할지, 정청래까지 참여하는 3자 토론 가능할지, 구도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능성은 높지도 않다. 네. 정청래 당대표가 이 판을 깔아서 참전을 해가지고 더 힘을 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정청래 당대표가 참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날 모든 방송국에서 아마 생중계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종편도 그렇고 지상파도 아마 이거를 물려서 생중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토론회 하면서 해설 방송도 아마 할 정도로 전 국민의 시선을 모을 겁니다.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왜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 이 주제에서는 토론에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사건에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법사위 위원장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말을 좀 잘하는 편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토론에 참석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불리한 사건. 만약에 참여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 그러니까 경로를 하겠죠. 경로로 본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명청 갈등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기회만 보면 정청래 대표를 날리고 김민석 총리로 대표를 갈아 끼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대장동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현재 한동안 이 초반에 고전을 하다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검사들을 향해서 쿠데타 항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문제 지금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서도 일단 다시 좀 점검을 다시 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 이 어떤 저항이랄까요? 의견을 낸 것들에 대해서 톤 조절을 해야 된다, 대응 조절해야 된다 이런 채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청대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입니다.
정청래의 경우에도 이재명 권력이 강해지는 것보다 정청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원하고 있어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권력을 약화시키는데 하나의 이슈예요, 중요한. 그렇다면 조국과 만일 이제 토론할 때 사실 여러 이제 갑론을박 자체가 많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뭐 조국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나오긴 할 테니까 팩트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말려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갑론을박도 상당히 할 텐데 결과물로 여야가 야권도 어차피 검사들의 항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국정조사 얘기했으니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자.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조사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해서 그걸 토론에서 끌어내면 저는 대장동 토론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고 향후에 나아갈 걸 국정조사 이 부분은 좀 어떤 가능성 어떻게 좋은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하자라면 민주당이 응할 리가 없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 대표와 함께 토론을 하면서 네. 야당 사실상 범여권이라 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을 야당이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국정조사 전선을 같이 형성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네. 그거를 조국 대표가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범죄 수익과 환수에 대한 문제도 국민들 배신감도 굉장히 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들의 또 해명 요구도 단체 행동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어떤 명분으로 그걸 거절할 수 있을지 명분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동영 대표가 토론 도중에 야야 우리끼리 이렇게 토론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토론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서로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조국이 그걸 못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받아야죠. 예를 들면 그렇죠. 검사들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검사들도 그럼 국정조사에서 부르자. 그렇죠. 증인으로 부르자.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전략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조국이 완전히 발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한테 어떤 이제 비난을 받을지 뭐 그런 그쪽 사정인 거고요. 어쨌든 토론에 본인이 응한다 했으니까 이걸 명분 없이 본인이 안 하겠다 취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명분을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야 이거 판 벌렸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나도 개망신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들어서 판을 이제 취소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빠져나야 한번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해놨으니까 그렇죠. 빠져나기 쉽지 않겠죠. 만약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명분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준비를 통해서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전국을 강타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국 이야기 잠깐 좀 다루고 가죠. 뭐 조국 이야기가 우리 전국 이슈에서 핵심 이슈냐 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국이 정치권에 한 발을 들여놨으니까 조국 문제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조국이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후에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토지 공개념과 보유세 인상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조국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발언을 잠깐 소개하고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다. 이러면서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투기꾼들이 막 움직이고 이 다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굉장히 보는 겁니다. 이 탐욕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 해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차원으로 해석하십니까? 참, 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조국 대표가 정경심 씨한테 보낸 문자 유명한 문자가 있잖아요. 정경심 씨 핸드폰에 정경심 핸드폰에 그 누군가의 그 투자를 권유하는 상대방에게다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 내용 뭐 아주 유명합니다. 자기 꿈은 강남에 빌딩 짓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자 강남.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경제적 안정 아닙니까? 네.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너무 강남에만 몰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 안정이 아닌 오히려 경제를 해치는 그런 이제 투기 자본까지 너무 창궐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토지 공개념 제도인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조국 대표가 말하는 토지 공개념과 과거에 이제 1987년 개헌 헌법 때 만들어진 토지 공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는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사유재산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제헌헌법에 처음으로 심은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거는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기본 개념을 박은 건데, 이게 87년에 바뀌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동산 투기에 심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는 개인의 재산인 거는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기본 개념이 1987년 개헌 헌법 제122조에 신설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건데, 이 개정 이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토지 공개념 개념을 조국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또는 처분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 옛날에 뭐 노태우 때 얘기했다 뭐 얘기하는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토지 공개념과 지금 조국 대표가 말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토지 공개념을 얘기한 거고, 조국 대표가 말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토지 공개념, 국가가 토지를 강탈하거나 또는 배분하거나, 그러니까 다 모아서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주 반 이제 시장주의적인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 위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강남 빌딩 가지는 게 자기 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대표도 돈을 계좌이체 해줬지 않습니까? 청와대 근처에서 ATM기로 해서 뭐 3천만 원인가 정경심한테 보내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논란됐지 않습니까? 자, 그랬었고,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토지 공개념 말고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있는데, 네. 뭐 행정수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행정수도 말고 예, 보유세. 보유세야, 보유세. 예. 보유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보유세를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또 이것도 문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수라 다무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들 전부 다 본인 발목을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 경남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할 때 그때 보유세가 논의된 걸 옆에서 이제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처분을 얘기한 거예요. 정경심 여사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경남 아파트 이거 처분하겠다. 지금 이제 종부세 올리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보유세 폭탄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유세를 물리면은 그 폭탄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를 자기 남동생에게 처벌합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뭐라 하느냐?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는 갑자기 보유세를 강화해가지고 국민들의 부동산을 못 가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얘기죠. 보유세를 올리면은 이걸 많이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야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버팁니다. 버티고 전세 월세하는 사람들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전가돼 가지고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전세 자금 올라가고 월세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본인이 보유세 받았을 때는 보유세 폭탄이라면서 동생에게 집을 넘겼다가 이번에는 본인이 대표로 나서면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위선이고 내로남불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조국의 발언 중에 지금 앞서 얘기했던 토지 공개념과 보유세 인상을 도입하겠다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뽑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치 이게 부동산 해법처럼 조국이 이 당대표 선출된 다음에 발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나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였어요. 네. 행정수도를 지금 이전을 하자. 이 외에도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 등을 지방 이전을 제시를 하자. 사실은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다는 것들이잖아요. 문재인 출신 뻐꾸기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집값 문제가 해결된다는 일종의 단세포적인 이런 사고가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 지방 이전 문제를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당대표로 복귀를 했는데 뭔가 네. 메시지를 내고 싶은데 새로운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안 했던 걸 좀 끄집어내서 찾다 보니까는 이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감사원이라든가 헌재라든가 대법원,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보내자는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한다 해가지고 집값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왜 역대 정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집값 문제 해결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세종시를 보면은요. 거기에 오가는 교통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 라인, 그러니까 뭐 KTX든 간에 뭐 SRT든 간에 어떤 고속버스든 간에 그 표 잡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어마무시하게 힘들고 왜냐? 공무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의 불편만 가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좀 잠깐 덧붙여 얘기하면 대통령실 집무실을 세종시로 지금 옮기는 걸 좀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은 관사는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집무실은 세종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직무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집무실을 옮기는데 이게 서울 집값 잡는 데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세종시 그 많은 50개가 넘는 중앙정부 청사가 내려가도 집값 문제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올라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 이전이라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그런 주제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은 뭐냐. 결국은 본인 존재감이 부족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얼마죠? 2.3%입니다. 2.3입니까? 본인 지지율은 뭐 10%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개인은 있게 지지율이 있지만 당 전체의 지지율 없으면요. 아무리 본인이 당을 이끌어도요. 당원들이 힘을 못 받습니다. 본인이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흔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지 않은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허무맹랑하고 이미 실패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약들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망상에 빠진 관념론적인 사회주의자, 허상에 빠진 강남 좌파의 그 진상 이게 이제 그대로 좀 드러나는 장면이죠. 뭐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면 그냥 망상주의자라고 봐야죠. 그것이 무슨 특정한 정책의 정자에 지읒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망상주의자, 관념론자, 허상주의자, 허상에 빠진 그런 강남 좌파 그 모습이죠.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주제가 좀 많아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코스피 환율 문제. 오늘 환율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환율 묶어서 먼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검은 금요일이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어서 어제 코스피 지수도 3,846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또 재현이 계속 될지 블랙에 이 재현이 될지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환율은 더 심합니다. 환율은 1476.2 이를 선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딱 1500선의 문턱에 딱 발을 걸칠라 말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증시 환율 이제 동시학제가 지금 11월에 되면서 11월에 공포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지금 나오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십니까? 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공포의 프라이데이죠. 13일 밤에 금요일 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매우 공포스러운 날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프라이데이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작년 이제 비상계엄 때 12월 3일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환율이 1,400 얼마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죠? 세상 망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선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무슨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환율 위기를 만들었을 때는 침몰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또는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일 때 환율 조금 올랐을 때는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더니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참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 또 코스피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5천을 넘겨서 이제 가자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4,000선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 며칠 사이는 계속 3,900, 3,800선까지 떨어지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나라 주식에서 버텨주지 못하면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강세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대형주들의 외국인들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여기가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익을 뭐 현실화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더 큰 문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또는 반시장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을 옥죄일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더 위험한 게 뭐냐. 금융위에 있는 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라고 했습니다. 빚 내서 투자한 것은 뭐라고 했죠? 레버리지라는 참 회개한 말을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빚 내서 그 리스크, 만약에 거기 나중에 손실 나면은, 빚낸 그 손실, 전액 손실 나면 그거 다 정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죠.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수요를 억누르면서 오갈 데 없어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억지로 주식에 넣어가지고 주식을 강제로 부양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한폭탄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과 환율 이 문제가 겹쳐진다 그러면 거대한 쓰나미가 경제에 미칠 수가 있다. 그래 봅니다. 예. 자, 환율 문제로 잠깐 살펴보고 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워낙 11월에 원화 낙폭이 지금 주요 통화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원화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쭉쭉 떨어졌죠. 하락했죠. 자, 경제 위기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좀 오프닝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이 환율을 뭐 진화한다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이상한 무슨 구원투수란 이름을 붙였어요. 국민연금이 무슨 환율 방어하는 대책기구도 아닌데 구원투수라고 붙였습니다. 투수 중에 구원투수는 항상 있죠. 그건 선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런 용도가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지금 환율로 지금 상황을 막아보겠다, 진화하겠다. 뭐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 문제가 지금 있는 평가가 많은데 노후 뭐 자금 이런 것까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본인의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노후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넣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뭐냐면은 이거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이게 국민연금 다 떨어져가지고 앵꼬가 바닥이나 앵꼬가 돼가지고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래서 이걸 개혁하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역대 정부가 이 개혁 얘기를 꺼낼 때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정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돈을 끌어다가 이거 막겠다라고 한 거. 이거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에 이제 기대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국민연금 원래 목적이 뭐냐면 수익을 끊임없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익을 내야지 나중에 그 받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그래야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익을 내야지 계속 후세대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투자하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전체 투자의 한 50% 가까이가 해외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버리면요, 국민연금이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환율을 그러니까 기존에 적은 돈으로 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푼돈으로 환전한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몇 천억 또는 몇 조 단위를 환전한 돈이기 때문에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수천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민들 노후를 담보로 해가지고 본인의 실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심판해야 될 그런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이런 겁니다. 예. 연금의 수익이 안 나오면 연금은 고갈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건강보험 고갈듯이 고갈돼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에 우리가 납부하는 기간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 뭐 한 30년, 40년은 기본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많죠. 연금은 10년, 20년을 넣더라도 받는 기간 30년, 40년이면 연금이 수익이 안 나오면 연금이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고갈되죠. 적자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문 닫는 상황이 오면 내가 냈던 연금은 어디로 갔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목적이 전혀 목적과 다른 환율 이 방어에 동원된다? 완전히 지금 이 한두 가지 실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권의 심각한 남용이다.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짚어보면서요. 근데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율이 사실 이렇게 높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기업이죠. 예. 기업들이 가장 이제 해외 결제를 달러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라버리면 기업이 당장 예를 들면 100억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130억, 14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그 이제 결제 대금을 어디서 메워야 됩니까? 당장 이제 일자리를 줄이거나 광고비를 줄이거나 또는 복지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수익이 감소가 되면서 일자리에 잃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쓰는 많은 법카 이것도 전부 다 동결되거나 더 축소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또 일반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서민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 학기에 보통 외국에서 유학 보내면요. 한 학기 2천만 원 든다 그러거든요. 어젠가 신문 보니까는 2천만 원 내야 되는 게 2,400으로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크죠. 월급쟁이 아빠 혼자 외벌이 하는 집에서 2천만 원이 2,500만 원 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직격탄을 맞는 가계에 직격탄을 맞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데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화제였는데 G20 정상회의 때 메르츠 총리, 독일 메르츠 총리가 이재명을 향해 던졌던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고, 독일과 유럽이 지금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돌직구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중국 어떻게 생각해? 답 좀 해봐 하니까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차원에서 이 장면을 봅니까? 메르츠 총리가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좀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나오는 많은 언론에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작년 이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까지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가 됐는데 그때 유럽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레프트 윙이랍니다. 레프트 윙, 파이어 브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좌파 선동가라고 이재명 대표의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하기에 좌파 선동가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해서 번영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른 나라 유럽 지도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본인은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공로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희망해가지고 메르츠한테 통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인 거죠. 본인이 이미 준비를 해왔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중국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세게 역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동문서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답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답을 안 할 식으로 그래서 넘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정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만약에 친중 정권이 아니고 자유진영의 정권이다. 뭐 유럽과 미국과 손을 잡고 가는 자유진영의 정권이다 그러면 그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중국 눈치를 보고 있고 시진핑도 이 방송을 볼 거라는 것을 본인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면에 대놓고 사실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야, 니는 그 나라 어떻게 생각이라고 묻는 거는 자기 나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면 질문을 하는 게 좀 아니거든요. 그 예의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좀 낮춰보고 전부 다 좀 뭐랄까 왕따라는 것보다는 좀 이제 자기들과 어울리기에는 맞지 않는 국가 지도자다라고 좀 보는 게 이번에 메르스 총리와의 대화에서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연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 프랑스죠. 물론 북유럽 국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독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한동안 러시아와 중국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 친교적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그랬죠. 뭐 에너지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굉장한 의존을 해왔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의존이 굉장히 심했죠. 뭐 탈원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에 의존을 해왔는데, 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죠. 이제 지정학적 현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유서방 국가들이 일부가 정신을 다시 차린 것이죠. 완전히 이제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 해서 다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주의 노선으로 상당히 돌아왔는데,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상당히 러시아에 맞서 지금 싸우는 국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만큼 바뀌었어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바로 독일 총리의 발언은 그 한 단면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유럽연합의 전체 분위기 어떤지 이 문제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양다리 외교, 이재명의 양다리 외교, 물론 서방 진영이니까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지만 이 양다리 외교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독일이 좀 중국까지 우호적이었었어요. 네. 이제 아마 독일이 워낙 기술이 좋은 나라죠. 특히 기계 잘 만드는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잠수함이라든가 군함, 자동차 이런 기계 관련 등은 독일이 최고 기술력 가진 나라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에 수출한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기계 공산품을 수출할 때 그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독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좀 우호적 입장을 좀 취했었죠. 비판을 자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습.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그런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을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유럽이 언제까지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성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 말고도 시장이 큰 데가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억대의 이제 인구가 있는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꼭 중국을 고집할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절충안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현실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등장한 건데, 유럽 국가인데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는 탄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유럽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국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가 지켜줘야지, 한번 그걸 우리가 외면하기 시작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유럽 공동체가 좀 이제 공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을 바꿔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휴전 협정을 좀 독촉하는 빨리 바라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상황까지 메르스 총리의 발언의 함의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1부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